저는 지금 회사 33층 탕비실에 앉아 있습니다. 눈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홍삼차가 놓여 있죠.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흐르는 금빛 강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 순간의 고요함을 즐겨야 마땅했지만 베테랑 계리사인 제 직감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분간 제 왼쪽 눈꺼풀이 떨리는 빈도는 정상 범주를 한참이나 벗어나 있었거든요.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죠. 무심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오미숙 여사의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일부러 쥐어짜는 듯한 울음소리와 함께요. 혜란아, 큰일 났다. 지환이가 스위스에서 스키 타다가 눈사태를 만나서 실종됐어. 방금 현지 구조대한테 연락 왔는데 찾았다고. 이미 몸이 다 식었단다. 어서 제일 빠른 비행기 표 끊어서 나랑 같이 가야 해. 거기서 시신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대.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뜨거운 물이 손등에 튀었지만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박지환이 스위스로 떠나기 전 저는 농담 삼아 계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취리 근교 스키장에서 치명적인 눈사태가 발생할 확률은 0.03%. 게다가 그가 가는 코스는 초급자용 슬로프라 사고 위험이 거의 없었죠.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스위스 쪽 공식 통보는 어느 이메일로 왔나요? 영사관에서도 정식 공문이 왔고요. 저는 평소에 데이터를 검토할 때처럼 한치의 떨림도 없는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얘는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내 남편이 죽었다는데 무슨 놈의 공문 타령이야. 내가 걔 친엄마야. 내 아들을 내가 저주라도 한다는 거니? 오미숙 여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죠. 거기서는 가족이 최대한 빨리 와야 된대. 안 그러면 시신 처리 절차가 복잡해진다고. 비행기 값은 내가 낼 테니까. 너는 당장 표나 끊어.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머리는 한겨울에도 쌩쌩 돌아가는 정밀 기계처럼 냉정해졌습니다. 항공권 예매 앱을 켜고 취리이라는 세 글자 위에 손가락을 올린 바로 그 순간 휴대폰 화면 위로 문자 메시지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완벽히 낯선 해외 번호였습니다. 내용은 짧지만 소름 끼쳤습니다. 스위스로 가지마. 다락방 두 번째 수납장을 봐. 널 위해 준비한 위패가 있어. 등골 가장 아래쪽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순식간에 뒷목까지 치솟았습니다. 제 이름은 서혜란. 계리사로 10년을 일하며 저는 오직 데이터와 논리만을 믿어왔습니다. 만약 박지환이 정말 사고로 죽었다면 대체 누가 이런 기이한 예언 같은 문자를 보낸단 말인가. 만약 그가 죽지 않았다면 시어머니 오미숙이 보인 그 처절한 슬픔 뒤에는 어떤 계산이 숨어 있는 것일까. 저는 다시 전화하지도 허둥대지도 않았습니다. 가방을 챙겨 팀장님께 휴가를 낸 뒤 경기도 외곽에 있는 타운하우스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 집은 저와 박지환이 결혼 5년 동안 제가 번 돈으로 집값의 절반을 내고 제 월급으로 계속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는 집이었죠. 집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마치 공기 중에 부의금 봉투에 씁쓸한 냄새가 떠다니는 것 같았죠. 나무 계단을 밟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은 언제나 박지환의 개인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계리사의 삶은 너무 건조해서 목공예를 할 예술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전문직 여성으로서 남편의 공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난 5년간 저는 그곳에 거의 발을 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다락방 문을 열자 천장의 창문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내렸습니다. 빛기둥 속에서 먼지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죠. 저는 곧장 두 번째 나무 수납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잠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살짝 잡아당기자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흑백 사진이 담긴 액자 하나가 저를 정면으로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바로 저 서혜란이었습니다. 작년 제 생일에 박지환이 직접 찍어준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 저는 온화하고 품위 있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진 속 제 두 눈은 붉은 펜으로 섬뜩하게 X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액자 앞에는 작은 향로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 향재가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향로 아래에는 3개의 서류가 깔려 있었습니다. 손을 뻗자 주체할 수 없는 떨림과 함께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서류. 보험금 10억 원짜리 해외 상해 보험 증서. 가입자는 박지환, 피보험자는 서혜란, 그리고 수익자는 놀랍게도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놀기만 하는 그의 남동생 박지혁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 이미 서명이 완료된 상속 포기각서. 서혜란이라는 세 글자는 제 필체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란자를 쓸 때 마지막 획을 살짝 떨면서 마무리하는 습관까지 완벽하게 모방해냈죠. 세 번째 서류. 누런 서류 봉투. 그 안에는 박지환의 또 다른 신분증과 위조 여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민준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사진은 분명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이 수납장 모서리에 날카로운 가시에 박혔죠. 순식간에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오랫동안 계획된 살인이야. 만약 제가 지금 시어머니의 말대로 스위스로 날아갔다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진짜 죽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박지환은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는 동시에 제 목숨까지 앗아가고 그의 동생은 10억 원의 보험금을 챙기겠죠. 그 자신은 다른 신분으로 제 피땀 어린 돈을 들고 유유히 사라질 테고요. 손가락 끝에서 흐르는 피를 내려다봤습니다. 뼛속까지 차오르는 분노는 저를 이성을 잃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강심제처럼 정신을 번쩍 들게 했죠. 박지환, 당신이 계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 계리사는 운에 걸지 않아. 우리는 확률 속에서 최적의 해답을 찾을 뿐. 기왕 나를 위해 위패까지 준비해줬으니 내가 직접 당신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지난 5년간의 당신의 뜨거운 연기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다락방의 공기는 얼어붙을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시간이 흐르는 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분노는 땅속 깊은 곳에서 들끓는 용암처럼 터져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 오장육부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죠. 결혼 5년. 저는 박씨 집안에 한 점 부끄럼 없이 헌신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플 땐 밤새 병상을 지켰고 시동생 박지혁이 도박빚에 쫓겨 조폭들에게 둘러싸였을 땐 제 명의로 된 오피스텔까지 팔아 그 빚을 메워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결혼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눈에 저는 그저 미리 당겨 쓰는 자산에 불과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수납장 안을 살폈습니다. 위패와 서류 외에 가장 안쪽에서 숨겨진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휴대폰 하나가 들어있었죠. 전원 버튼을 눌러보니 화면이 켜졌습니다. 잠금 화면도 없이 바로 카카오톡 창으로 넘어갔죠. 가장 최근 대화 상대의 이름은 유나, 박지환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그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결혼 생활이 불행해서 보살펴줘야 하는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대화창을 열자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유나, 지환 씨 모든 준비 끝났어. 그 스키장 현지인한테 돈도 다 줬고 서혜란만 나타나면 우리 계획대로 처리할 거야. 근데 그 여자 혼자 올까? 박지환 걱정 마. 우리 엄마가 닥달할 거야. 그 여자는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위 말하는 효를 신봉하는 사람이거든. 이런 일은 절대 남들한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우리 엄마랑 둘이서만 올 거야. 거기서 사고로 죽고 나면 당신이 지혁이랑 같이 돈 찾으러 가면 돼. 난 호주에서 기다릴게. 유나, 그래도 난 그 계리사 좀 무서워. 워낙 꼼꼼하잖아. 혹시 보험 증서를 발견하면 어떡해? 박지환 발견 못해. 증서는 다락방에 있어. 거긴 내 구역이야. 그 여자 눈에 난 아직도 전구 하나 갈 때마다 자기한테 물어보는 멍청한 남편일 뿐이라고. 그 여자만 죽으면 이 10억으로 우리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서혜란, 걔는 그냥 내 ATM기일 뿐이야. ATM기.
그 세 글자가 무딘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헤집었습니다. 서로 존중한다고 믿었던 결혼 생활이 박지환의 이야기 속에서는 5년짜리 사냥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이 모든 증거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클라우드 암호 공간에 업로드했습니다. 제 논리적인 두뇌는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경찰에 신고? 아니, 지금 신고해봤자 살인 예비죄로밖에 처벌할 수 없다. 박씨 형제의 교활함이라면 이건 그냥 짓궂은 장난이었다고 둘러댈 게 뻔했다. 내가 원하는 건 그들이 몇 년 감옥에 갔다 오는 게 아니야. 그들이 평생 재개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저는 다락방에서 내려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에는 박지환이 떠나기 전 제가 직접 다려준 셔츠가 걸려 있었죠. 지금 보니 그 셔츠의 모든 주름이 저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위를 들고 셔츠 몇 벌을 미친 듯이 잘라냈습니다. 마치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이성을 잃은 미망인처럼 현장을 꾸몄죠. 그리고 시어머니 오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녀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저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억울한 흐느낌이 아니었습니다. 파괴적인 절규에 가까웠죠. 어머님, 저 못 견디겠어요. 지환 씨 셔츠만 봐도 가슴이 찢어져요. 그래서 다 잘라버렸어요. 저 스위스 안 갈래요. 죽고 싶어요. 그냥 여기서 지환 씨랑 같이 있을래요. 전화기 너머의 오미숙은 분명 당황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처럼 탐욕스러운 사람이 손에 거의 다 들어온 10억을 포기할 리 없었죠. 아이고, 혜란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지환이도 하늘에서 네가 이러는 거 보면 마음 아파할 거야. 비행기 표는 엄마가 다 끊어놨어. 내일 아침 8시 비행기야. 엄마 말 듣고 우리 아들 데리러 가자. 내가 이래버리면 지환이가 눈도 편히 못 감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선적인 자애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헛구역질이 났죠. 어머님 말씀 들을게요. 전 어머님밖에 없어요. 저는 흐느끼면서도 거울 속 제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얼굴에 눈물 자국이 가득했지만 그 눈동자는 죽은 듯이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곧바로 김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수진은 제 대학 동기이자 현재 업계 최고의 소송 전문 변호사죠. 그녀는 전화를 빨리 받았습니다. 혜란아, 웬일이야 이 시간에. 수진아, 강윤아라는 여자 배경이랑 박지영 명의로 된 최근 모든 은행 거래 내역 좀 알아봐줘. 저는 방금 다락방에서 발견한 모든 것을 짧게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약 5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수진이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혜란아, 그래서 어쩔 생각이야? 계리사가 돈 계산만 잘하는 게 아니라 빚 청산도 확실하게 한다는 걸 알려줘야지. 저는 창가로 다가가 바깥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법률 서류 하나 준비해줘. 박지환이 가짜로 죽으려 한다면 난 그를 법적으로 진짜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새벽 3시, 저는 식탁에 앉아 지난 5년간의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가계부를 쓰지만 저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썼죠. 박지환의 지난 몇 년간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자 놀라운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 그는 약 1천만 원 정도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로 떠나기 일주일 전 그는 갑자기 이 집의 자기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 서명을 위조해서요. 계리사로서 저는 즉시 그의 재정적 구멍을 계산해냈습니다. 그의 배후에 있는 도박꾼 동생 박지혁은 올해에만 최소 6억 원을 잃었던 겁니다. 그래서 박지환은 조급해진 거죠. 그는 제 목숨이 필요했고 그 구멍을 메울 10억 원의 보험금이 더더욱 필요했던 겁니다. 혜란아, 찾았어. 김수진의 음성 메시지가 카톡으로 도착했습니다. 강윤아는 무슨 불행한 전 여친은 무슨. 박지환이 3년 동안 뒤에서 만난 내연녀야. 그리고 박지혁 사채 업체 3군데에 빚이 있는데 보증인이 전부 박지환으로 되어 있어.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가족이군. 분업이 확실해. 박지환은 사기를 치고 박지혁은 도박을 하고
오미숙은 그걸 덮어주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핏기 없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섬뜩할 정도로 빛나고 있었죠. 지난 5년 저는 제 자신을 품위 있는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온화하고 포용적이며 때로는 인내심이 강한 모습으로요. 박지환은 아마 온화함을 나약함으로 이성을 고지식함으로 착각했겠죠. 그는 잊고 있었던 겁니다. 계리사가 가장 잘하는 것은 위험 분산이라는 것을. 새벽 6시 시어머니 오미숙이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온통 검은 옷을 입고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죠. 저보다 더 슬퍼 보였습니다. 혜란아, 가자, 공항으로.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어머님, 저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녀가 얼굴을 찡그릴 정도로 세게. 생각해봤는데요. 지환 씨 일이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아까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지환 씨가 밖에 빚을 좀 진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스위스에 간 사이에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치면 어떡하죠? 오미숙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표정을 감췄습니다. 빚이라니. 못 들었는데. 지환이는 항상 신중한 애였어. 괜찮아. 일단 가서 지환이 데려오고 나서 생각하자. 안 돼요, 어머님. 저 너무 무서워요. 저는 거의 울부짖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에 쳐들어올까봐 겁나요. 차라리. 어젯밤에 연락해둔 부동산 업자가 있는데 이 집을 금매로 팔아버리는 게 어떨까요? 현금이 있으면 빚쟁이들도 못 덤빌 거예요. 근데 이 집이 담보가 잡혀 있어서 대출금부터 갚아야 해요. 오미숙의 눈에 탐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 같은 사람은 현금에 대한 거의 편집증적인 집착이 있었죠. 집을 판다고. 지금? 네. 근데 제가 가진 현금이 부족해서요. 저는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에는 신뢰와 무력함이 가득 차 있었죠. 어머님. 지환 씨가 그러는데 어머님이 노후 자금 모아 두신 게 있다고. 그리고 지혁이한테도 그 돈 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스위스에서 보험금 타오면 제가 2배로 갚아드릴게요. 그 보험금 10억이나 되잖아요. 오미숙은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단순한 뇌는 미친 듯이 계산을 하고 있었겠죠. 10억을 먼저 챙길 것인가? 아니면 이 집값까지 삼킬 것인가? 혜란아. 엄마도 가진 돈이 얼마 없는데. 그럼 어쩔 수 없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문을 닫는 척했습니다. 그럼 저 안 갈래요. 빚쟁이들이 공항에 진을 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저도 죽는 건 무서워요. 제가 스위스에 안 간다는 말에 오미숙은 기겁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그들의 살인 계획은 완성될 수 없었으니까요. 아, 아니야. 엄마가 돈 마련해 볼게. 지혁이한테도 좀 있을 거야. 그녀는 황급히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다려. 엄마가 금방 계좌 이체해 줄게.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 지난 몇 년간 그들이 내게서 빨아먹은 피를 우선 일부라도 다시 뽑아내는 것. 그 부동산 담보대출은 애초에 박지환이 내 서명을 위조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저는 이미 김수진에게 연락을 해둔 상태였죠. 그 돈이 들어오는 즉시 법원에 서명 감정을 신청할 겁니다. 그 1억 5천만 원은 빚 상환이라는 명목으로 제 개인 비밀 계좌로 바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박지환은 스위스에서 저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그의 자금줄을 끊어버릴 겁니다. 30분 후 제 은행 앱에서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3번에 나뉘어 입금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미숙의 전 재산과 박지혁이 사채 빚을 갚으려던 목숨 같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가방을 메고 텅 빈 거실을 향해 한마디 던졌습니다. 가시죠, 박지환 씨 부인. 공항 대합실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오미숙은 오는 내내 초조한 표정으로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은 그녀에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녀는 제가 보험금을 탄 후 2배로 갚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머님, 지혁이는 왜 안 왔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무심하게 잡지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아, 걔는 국내에서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 바쁘대. 형이 없으니 이제 자기가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나 뭐라나. 오미숙은 얼버무렸습니다. 사실 저는 김수진을 통해 박지혁의 항공권 예매 기록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는 지금쯤 취리히로 가는 다른 비행기에 타고 있을 겁니다. 수익자로서 그는 미리 가서 소위 시신 인수 현장을 꾸며야 했으니까요.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몰래 유심칩을 갈아 끼우고 최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민서는 제게 익명의 문자를 보내준 사람이었죠. 믿기를 물었어요. 알고 있어요. 최민서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깊은 증오가 담긴 목소리였죠. 서혜란 씨, 박지혁은 제 바로 앞 두 줄에 앉아 있어요. 저 인간, 예전에 제 돈 뜯어내려고 임신 6개월 된 제 아이까지 지우게 만들었어요. 제가 3년을 쫓아다닌 끝에야 그 집안 전체가 악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랬군요. 최민서 역시 박씨 형제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또 다른 희생자였던 겁니다. 민서 씨, 박지환이 제가 사고 당하는 영상을 보도록만 확실하게 해주세요. 저는 화장실 거울 속 냉정한 표정의 여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적의 소굴로 직접 쳐들어가는 기분이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이 시간 후 비행기는 이륙했습니다. 오미숙은 제 옆에 앉은 지 1분도 안 되어 잠든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집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누군가 집에 침입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유나, 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박지환이 준 열쇠로 마치 자기 집인 양 당당하게 제 안방으로 들어와 제 보석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 실크 잠옷을 꺼내 몸에 대보며 너이롭고 악독한 미소를 지었죠.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안방의 그 카메라는 제가 진실을 안 뒤 직접 설치한 고화질 초소형 카메라라는 것을. 저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실시간 스트리밍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신자는 단 한 명, 박지혁. 지금쯤 박지혁은 환승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가 휴대폰을 켜고 자기가 사랑하는 형의 내연녀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형수님 집에서 도둑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겠죠. 심지어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도요. 박지환 그 멍청이. 서혜란만 처리하면 난 돈만 챙겨서 헤어질 거야. 그리고 지혁 씨랑 같이 호주로 가야지. 이것이 박지환이 믿었던 비장의 카드의 실체였습니다. 그는 강유나가 자신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고 박지혁이 자신의 형제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 사이에 의리란 없다는 것을. 강유나는 이미 오래전에 박지혁과 눈이 맞았던 겁니다. 두 사람은 박지환이 보험금을 타내면 그마저도 사고로 처리하고 돈을 가로챌 계획이었던 거죠. 이 집안은 정말 전원이 악당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오미숙은 여전히 자는 척하고 있었죠. 그녀의 입가에는 기묘한 미소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계리사가 시스템 리스크를 분석할 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바로 변수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속셈을 가진 이 세 사람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할 때 저는 그저 옆에서 구경만 하면 되는 겁니다. 10시간 후 비행기는 취리히에 착륙했습니다. 취리히의 칼바람에 오미숙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혜란아, 어서 그 스키장 옆에 있다는 병원으로 가자. 어머님, 급할 거 없어요. 저는 검은색 코트 깃을 여미며 말했습니다. 서류 처리부터 먼저 하고요. 무슨 서류? 사망 확인 서류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쨌든 이 서류가 없으면 그 10억 단 한 푼도 못 받잖아요. 오미숙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마 제 미소에 담긴 차가움에 놀랐겠죠. 하지만 저는 그녀가 반응할 시간도 주지 않고 바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리고 주소 하나를 말했죠. 그 주소는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현지의 유명한 법률 사무소였죠. 그곳에서는 김수진의 파트너 변호사가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지환이 가짜로 죽으려 한다면 난 그를 법적으로 진짜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일단 사망 절차가 시작되면
그의 모든 신분증, 은행카드, 여권은 24시간 내로 전 세계에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가 다른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한다면 저는 그가 이번 생에 신분조차 지키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취리히의 한 법률사무소. 난방은 뜨거웠지만 제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오미숙은 아래층 카페에 남겨두었죠. 복잡한 해외 보험금 지급 절차를 처리해야 하는데 어르신이 계시면 방해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10억 생각뿐이라 꼭두각시처럼 말을 잘 들었죠. 서혜란 씨, 요청하신 모든 서류입니다. 한스라는 이름의 스위스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위임에 따라 저희는 현지 경찰과 보험사에 박지환 씨의 실종 추정 사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가 스키장에서 고의로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하여 중대 사고를 유발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는 곧 나올 겁니다. 좋아요. 저는 독일어로 된 서류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개인 계좌는요, 박지환 씨가 서명을 위조하여 부부 공동재산을 침해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신 후 저희는 한국의 로펌과 협력하여 전 세계 자산에 대한 임시 동결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그의 전 세계 모든 신용카드는 한도가 0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환은 지금쯤 어느 어두컴컴한 모텔에서 동생 박지혁이 가져올 희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죠. 아마 축하용 샴페인을 사기 위해 카드를 긁으려다 그 카드가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휴대폰을 열자 김수진이 보낸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한국 경찰이 강윤아의 집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침실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증거는 명백했죠. 뿐만 아니라 김수진은 그녀의 집 금고에서 박지환이 지난 몇 년간 탈세한 실제 장부까지 찾아냈습니다. 이 장부들은 그가 강윤아에게 사랑의 증표라며 맡겨둔 것이었죠. 김수진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혜란아, 박지환 이제 평생 못 일어나. 사기, 탈세, 공문서 위조. 죄질이 너무 나빠서 감옥에서 늙어 죽게 생겼어. 근데 너도 조심해야 해. 박지혁이 지금 스키장으로 가고 있대. 아직 부족해.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건 법의 심판일 뿐이야. 나는 그들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길 원해. 저는 법률사무소를 나와 아래층 카페로 갔습니다. 오미숙은 초조하게 손가락을 비비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혜란아, 어떻게 됐어? 돈은 언제쯤 들어온대? 어머님 문제가 좀 생겼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지환 씨 신원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들이 지환 씨가 고의로 자살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어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대요. 뭐라고? 오미숙이 비명을 지르며 앞에 커피를 엎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혁이가 분명히.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지혁이가 뭐라고 했는데요? 저는 차갑게 그녀를 쏘아봤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떡해? 내 1억 5천. 지혁이 돈은? 어머님, 걱정 마세요. 변호사 말이 지환 씨 시신만 찾아서 실족사라는 것만 증명하면 아직 희망이 있대요. 저는 목소리를 낮춰 비밀스럽게 말했습니다. 방금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설산 아래 오두막에서 지환 씨를 봤다고 해요. 어머님, 혹시 지환 씨가 살아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한테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오미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파랗게 변했습니다. 만약 박지환이 살아있다면 10억은 완전히 날아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투자한 1억 5천만 원은 죽은 사람의 보험금을 통해 2배로 돌려받을 셈이었는데 살아있다니. 구조대에서는 분명히 그녀는 횡설수설했습니다. 가요, 어머님. 그 오두막으로 한번 가봐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 끌고 이미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자는 최민서였습니다. 그녀는 헐렁한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눈빛이 설산의 얼음처럼 차가웠죠. 차 안에서 오미숙은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마 박지혁에게 보내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김수진에게 부탁해 기술적인 방법으로 그 지역의 통신 신호를 교란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보내는 모든 구조 요청 메시지는 허공으로 사라질 겁니다. 차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리다 멈췄습니다. 최민서는 전방의 외딴 오두막을 가리켰죠. 오두막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미숙을 끌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오두막 안에서는 박지환이 난로 옆에 앉아 마른 빵 조각을 허겁지겁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박지혁이 그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죠. 형, 카드 왜 안 긁히는데? 강유나 그 미친 여자는 왜 전화를 안 받아? 모든 게 다 형 계획대로 되고 있다며 저와 오미숙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오두막 안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지환의 손에 들려있던 빵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는 저를 보고 마치 저승사자를 본 것처럼 경악했습니다. 혜란, 네가 어떻게 여기에?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오미숙이 박지환이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갑자기 달려들어 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왜 살아 돌아와? 우리 엄마 1억 5천 다 날아간 거 몰라. 그 따기 한 대로 박씨 집안의 마지막 위선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서서 그들 세 식구가 서로를 욕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내가 5년의 청춘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족의 실체였습니다. 돈 앞에서는 내가 손을 쓸 필요도 없이 가장 추악하고 원초적인 본성을 드러냈죠. 저는 몸을 돌려 최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최민서는 소형 카메라를 꺼내 이 모든 광경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환 씨, 박지혁 씨, 저는 평온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좁은 오두막 안을 가득 메웠죠. 두 분의 불법 행위로 인해 스위스 경찰과 보험조사관이 10분 후에 이곳에 도착할 겁니다. 아, 그리고 박지환 씨, 당신은 이미 한국 법원에서 사망자로 판정되었어요. 지금의 당신은 이 오두막 월세도 못 내는 신세라고요. 박지환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죠. 저는 오두막을 나왔습니다. 눈송이가 제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추리이의 밤하늘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드라마는 법정에서 계리사 서혜란이 한 푼 한 푼 정확하게 계산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추리이 근교의 밤은 얼음물에 젖은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두막 밖에서는 바람이 울부짖었고 마치 수많은 원혼이 설산 계곡을 떠도는 듯했죠. 오두막 안, 흔들리는 등불 아래 한때는 지적이고 온화해 보였던 박지환의 얼굴은 난로불에 비쳐 바싹 마른 귤 껍질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저를 쳐다보며 입술을 심하게 떨었지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뱉어내지 못했죠. 혜란, 내 말 좀 들어봐. 그가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쉰 목소리에는 썩은 내가 나는 듯 했습니다. 이건 다 사고였어. 난 정말 눈사태를 만났고 기억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지혁이가 날 찾은 거야. 사고요. 저는 입꼬리를 비틀어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눈에는 닿지 않아 박지환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죠. 박지환 씨, 계리사로서 저는 사고라는 단어를 가장 싫어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사고는 제 계산 모델 속에서는 비용이 아주 많이 드는 도박이었죠. 안타깝게도 당신은 한 가지를 잘못 계산했어요. 바로 나 자신을 당신의 판돈으로 생각했다는 점. 저는 가방에서 독일어로 인쇄된 서류 뭉치를 꺼내 기름때 묻은 나무 테이블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스위스 경찰의 사건 종결 확인서예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법적으로 당신은 지금 유령이에요. 당신이 고의로 스키장 시설을 파괴하고 사고 현장을 위조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랐죠. 더 중요한 건 내가 당신이 살아있다는 단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이미 사기 조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박지환 씨, 이런 국제보험 사기는 몇 년형을 받게 될지 한번 계산해 보시죠.
옆에 있던 박지혁이 갑자기 괴성을 질렀습니다. 그는 미친 개처럼 달려들어 서류를 빼앗으려 했죠. 서혜란, 이 악독한 여자, 감히 경찰에 신고를 해. 그게 10억이야. 10억. 당신이 사인만 하면 우리 가족 전부 일어설 수 있는데 왜 우리를 망치려는 거야. 저는 몸을 틀어 담배 냄새가 진동하는 그의 몸을 피했습니다. 최민서가 재빨리 손에 든 강력 손전등으로 박지혁의 눈을 비췄고 그는 고통스럽게 눈을 가린 채 주저앉았습니다. 10억? 저는 바닥에 웅크린 박지혁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박지혁 씨, 당신은 여전히 멍청하군요. 그 10억이 당신 돈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보험 증서의 추가 약관을 한번 보시죠. 박지환은 신탁 설정을 해놨어요. 당신은 명의상 수익자일 뿐, 진짜 인출 권한은 강윤아라는 여자 손에 있다고요. 그는 당신 같은 친동생까지 계산에 넣었는데, 당신은 아직도 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군요. 박지혁은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지환을 쳐다봤죠. 형, 저 여자가 한 말 진짜야. 유나한테 권한이 있다고? 박지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눈을 피하며 우물쭈물거렸죠. 지혁아, 저 여자 말 듣지 마. 다 우리 가족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유나 쪽은 세금을 피하려고요? 아니면 빚을 피하려고겠죠. 저는 그의 거짓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이 집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빌린 4억, 그 돈 대부분이 강윤아의 해외 계좌로 들어갔어요. 당신은 내가 설산에서 죽고 나면 10억 보험금을 챙겨서 강윤아와 함께 호주로 튈 생각이었겠죠. 당신의 친어머니와 친동생에게는 한국에 남겨진 빚더미와 사채업자의 빚 독촉만 남겨두고요. 지환아, 저 말이 사실이야? 오미숙이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탐욕으로 흐려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박지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노후 자금 1억 5천 다 너한테 줬어. 지혁이는 너 도와주려고 차까지 팔았는데 그 돈을 그 계집애한테 주려고 했어?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박지환은 발버둥 쳤습니다. 오두막 안은 순식간에 말다툼과 욕설로 가득 찼습니다. 오미숙은 미친 사람처럼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큰아들을 두들겨 팼고 박지혁은 옆에서 미친 듯이 따져 물었죠. 이 가족은 돈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자 위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가장 추악하고 원초적인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서서 이 광경을 냉담하게 지켜봤습니다. 제 분노는 이미 차가운 에너지로 변해 더 이상 고함을 통해 표출할 필요가 없었죠. 저는 5년간 한 이불을 덮었던 남편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친어머니에게 주먹질하는 모습을 보며 지독한 허탈함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5년의 헌신은 결국 개에게나 준 셈이었습니다. 10분.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오두막 안의 소란을 잠재웠죠. 스위스 경찰 헬기가 오고 있어요. 박지환 씨 여기서 현행범으로 체포될래요?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강윤아와 사채업자들을 마주할래요? 박지환은 저항을 멈췄습니다. 그는 뼈가 빠진 것처럼 바닥에 주저앉았죠. 혜란아, 제발. 그는 제 바짓가랑이라도 잡으려는 듯 기어오려 했습니다. 결혼 5년의 정을 봐서라도 나 좀 살려줘. 돈은 다 갚을게. 집 담보도 내가 해결할게. 너무 늦었어. 저는 뒤로 물러나 그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계리사는 시스템 리스크를 분석할 때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손절매를 선택하죠. 그리고 당신, 박지환은 내 인생 최대의 손실 항목이에요. 나는 이미 당신을 삭제 처리했어요. 오두막 밖에서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강력한 탐조등 불빛이 오두막 틈새를 뚫고 들어와 실내를 대낮처럼 밝혔죠. 저는 오두막을 나와 뼈를 애는 듯한 찬바람을 맞으며 설산의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박지환, 당신의 게임은 끝났어. 그리고 나, 서혜란의 계산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귀국하는 비행기는 숨막히게 길었습니다. 오미숙과 박지혁은 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취리위에 구류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한국으로 돌아왔죠. 집 문을 열자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주 저렴하고
달콤하면서도 썩은 듯한 냄새. 게리사의 예민한 감각 속에서 이 냄새는 혼란과 침범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 도시의 네온 불빛에 의지해보니 거실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제 것이 아닌 속옷이 던져져 있었고 테이블에는 와인병과 배달 음식 용기가 널려 있었죠. 저는 스틸레토 힐을 신고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걸었습니다. 고요한 밤, 그 소리는 유난히 도드라지며 마치 영토를 선언하는 듯한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침실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방문을 활짝 열고 벽에 조명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새하얀 불빛이 순식간에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침대 위에는 강윤아가 제 실크 잠옷을 입고 품에는 값비싼 에르메스 가방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은 결혼 3주년 때 박지환이 제 카드로 긁어 산 것이었지만 결국 그녀에게 선물로 주었죠. 강윤아는 갑작스러운 강한 빛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앉았는데 손에는 제 진주 목걸이가 들려 있었죠. 서혜란, 너 스위스에 간 거 아니었어? 그녀의 얼굴에는 제가 사준 비싼 팩이 붙어 있었고 경악한 표정 때문에 성형한 얼굴이 유난히 뒤틀려 보였습니다. 여긴 내 집이야. 저는 태연하게 걸어가 드레스룸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던 맞춤 정장 몇 벌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짓밟혀 있었고 강윤아의 요란하고 값싼 옷들이 박지환의 자리에 당당하게 걸려 있었죠. 강윤아 씨, 저는 몸을 돌려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박지환은 추리에서 체포됐어요. 국제보험 사기, 죄가 가볍지 않죠. 지금 당장 이 집에서 꺼져준다면 불법 주거 침입 혐의는 눈 감아줄 수도 있어요. 강윤아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날카로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맨발로 바닥에 서서 가슴을 쭉 펴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죠. 서혜란, 어디서 겁을 줘? 지환 씨한테 다 들었어. 이 집 이미 담보로 넘어갔고 그 돈은 내 손에 있어. 그 사람이 잡히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는 그가 서명한 증여 계약서가 있다고. 여기 있는 모든 건 이제 다 내 거야. 증여 계약서? 저는 바보를 쳐다보듯 그녀를 봤습니다. 강윤아 씨, 법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박지환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는 거예요? 계리사로서 기본적인 논리 하나 알려드리죠. 증여자의 재산 출처가 불법이고 해당 재산이 부부 공동 재산일 경우 소위 증여 계약서라는 건 법 앞에서 휴지 조각에 불과해요. 저는 가방에서 은행 거래 내역 사본을 꺼내 그녀의 얼굴에 가볍게 던졌습니다. 박지환이 당신에게 송금한 4억 중 2억 5천은 제 개인 계좌에서 무단으로 빼돌린 돈이고 나머지 1억 5천은 제 서명을 위조한 부동산 담보 대출금이에요. 김수진 변호사가 이미 법원에 재산 보전 신청을 해뒀고 당신 계좌에 있던 그 더러운 돈들은 2시간 전에 이미 동결됐어요. 지금 당신은 이 잠옷 한 벌 빼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요. 강윤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휴대폰을 잡고 전화를 걸었지만 화면에는 계좌 이상이라는 붉은 경고 문구만 뜰 뿐이었죠. 말도 안 돼. 그가 약속했어. 나랑 같이 떠나기로.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바닥에 흩어지며 맑은 파열음을 냈죠. 그는 당신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박지혁에게도 약속했고 자기 엄마에게도 약속했죠. 저는 다가가 부서진 진주화를 밟았습니다. 박지환 같은 사람은 오직 한 가지만 사랑해요. 바로 자기 자신이죠. 당신은 그에게 그저 훔친 돈을 옮기는 중간 정류장에 불과했어요. 지금 경찰은 그 담보 대출금의 행방을 쫓고 있어요. 감옥에서 10년쯤 썩고 싶으면 계속 여기 남아 있어도 좋아요. 강윤아는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에르메스 가방을 뺏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막아섰습니다. 꺼져. 제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죠. 강윤아는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겉옷 하나만 걸친 채 비틀거리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집안은 마침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어지럽혀진 자네들을 바라봤습니다. 승리감은 없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피로감뿐이었죠. 휴대폰을 들어 김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독사 제거 완료. 다음 단계 시작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박지환이 남긴 모든 흔적, 그 위선적인 사진들, 그의 소위 목공의 작품들, 그가 쓰던 수건과 컵을 전부 상자에 담아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계리사로서 제 삶의 모델에는 어떠한 불필요한 소음도 없어야 했습니다. 박지환이 실종놀이를 하고 싶어 했다면 저는 그를 제 세상에서 완전히 증발시켜 줄 겁니다. 한국의 새벽은 뿌옇게 흐렸습니다. 오전 10시, 김수진이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눈밑은 검게 변해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혜란아, 좋은 소식이야. 사채업자 쪽에서 터졌어. 수지는 식탁 위에 자료를 펼쳤습니다. 박지환이 집 담보 잡혔던 그 회사, 겉으로는 금융중개업체인데 실제로는 돈 세탁 조직의 일원이었어. 네가 제출한 서명 위조 증거랑 국제 사기 단서 때문에 경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했대. 그 사억 빚은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그럼 그 1억 5천은요? 그 1억 5천은 내가 오미숙한테서 받아낸 돈이야.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눈빛은 평온했죠. 그건 원래 내 돈이었어. 박지환이 지난 몇 년간 온갖 핑계를 대며 내게서 가져간 현금 총액은 그보다 훨씬 많아. 난 그냥 원금을 돌려받았을 뿐. 아직 이자 계산은 시작도 안 했어. 대단하다, 정말. 수지는 혀를 찼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박지환은 스위스에서 길어야 반년 정도 구금될 거야. 한국으로 송환되면 분명 너랑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자고 난리 칠 텐데. 그는 돌아오지 못해. 저는 커피를 들고 창밖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저는 컴퓨터를 켜고 암호화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박지환이 스위스 오두막에서 사채 빚을 피하기 위해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고 직접 자백하는 음성이 담겨 있었죠. 최민서가 숨어서 녹화한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그 사채 회사의 진짜 주인에게 보낼 거야.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혜란아, 그건 불장난이야. 그 사람들은 경찰이 아니야. 법 같은 거 안 지킨다고.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거야.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목소리는 극도로 차가웠죠. 박지환은 그들의 돈을 빌리고 죽은 척하며 도망치려 했어. 그들 세계의 논리에서 이건 뒤통수를 치는 가장 큰 금기 사항이야. 그들이 박지환이 죽지 않았고 돈을 들고 호주로 튈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외에서 그를 찾아낼 거야. 그건 청부살인이나 마찬가지야. 아니, 이건 자원교환일 뿐이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지환은 도박을 좋아했으니 나도 끝까지 같이 놀아주는 것뿐이야. 스위스 감옥 안은 안전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가 감옥 문을 나서는 순간 그를 기다리는 건 그가 우롱했던 독사들일 거야. 그가 다른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한다면 나는 그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자격 자체를 빼앗아 버릴 거야. 오후에 최민서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박지환이 추리이의 한 비밀 보관함에 숨겨둔 열쇠를 손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강윤아가 자주 가던 피부관리실로 차를 몰았습니다. 강윤아는 관리실 휴게실에 웅크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 잠옷을 뺏으려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동결된 내 돈 되찾고 싶어?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강윤아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혜란 씨, 저를 용서해 주실 건가요? 내 행동에 달렸어. 저는 휴대폰 화면을 돌려 박지환과 오미숙이 오두막에서 강윤아를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장기말이라고 욕하는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박지환은 추리이에 또 다른 돈을 숨겨뒀어. 그게 그의 진짜 비자금이야. 하지만 그가 내게 준 카드는 그냥 2차 계좌일 뿐이야. 만약 네가 법정에서 박지환의 서명 위조와 사기 혐의를 증언해준다면 나는 계리사의 방식으로
네가 그 불법 자금에 대한 형사 책임을 피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 적어도 내 부모님이 사는 그 작은 아파트는 지킬 수 있게 말이야. 강윤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에는 원망의 눈물이 흘렀죠. 그 개자식. 정말 날 이용했던 거였어. 서혜란 씨, 제가 뭘 하면 되죠? 간단해. 박지환에게 이메일을 한 통 보내. 네가 그의 아이를 임신했고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집 앞에 와서 협박하고 있다고. 취리이 그 보관함에 있는 걸 가져오지 못하면 아이와 함께 죽어버리겠다고 해. 그가 그 보관함을 열게 만들어야 해. 그 보관함에는 돈뿐만 아니라 그가 지난 몇 년간 돈 세탁을 한 모든 원본 증빙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그 보관함을 여는 순간 스위스 경찰은 즉시 돈 세탁 혐의로 그를 다시 체포할 거야. 이번에는 반년으로 끝나지 않겠지. 강윤아는 저를 보며 전에 없던 공포를 느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혜란 씨,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군요. 박지환이 평생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당신을 그저 숫자 계산이나 하는 여자로 본 거였어요. 아니, 저는 문을 열고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감정도 데이터처럼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계리사의 세계에서는 모든 빚은 결국 0으로 청산되어야 하거든. 그 주 박씨 본가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오미숙이 스위스에 억류되자 박씨 집안의 부흥을 기대하며 빌부터 살던 친척들이 썩은 고기 냄새를 맡은 파리떼처럼 몰려들었죠. 저는 잘 차려입은 정장 차림으로 김수진과 건장한 경호원 2명을 데리고 박씨 집안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놀랍게도 박지혁이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경찰서에서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미립국한 것이었죠. 그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덥수룩한 수염에 탄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혜란, 네가 감히 여길 와? 박지혁은 저를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깨진 술병이 들려 있었죠. 경호원들이 신속하게 앞으로 나서 그를 안전거리 밖으로 막아섰습니다. 집 비우러 왔어요. 저는 서류 가방에서 법원의 압류 명령서를 꺼냈습니다. 목소리에는 한치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죠. 박지혁 씨, 박지환이 장기간에 걸쳐 제 재산을 횡령해 당신의 도박 빚을 갚아주었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집의 소유권은 이제 법의 관리하에 있습니다. 30분 내로 나가주세요. 헛소리 마. 이건 우리 형 집이야. 우리 엄마 집이라고. 이 집의 벽돌 한 장 한 장은 제가 밤을 새워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겁니다. 저는 혐오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박지혁 씨, 당신이 미립국했다고 해서 끝난 줄 알았나요? 취리 경찰서에서 이미 당신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당신의 채권자분들께도 친절히 연락을 드렸죠.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험악한 남자 몇 명이 문을 밀고 들어왔죠. 앞장선 남자는 박지혁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채업자 두목이었습니다. 박지혁, 스위스까지 갈 정도로 돈벼락 맞았다며? 마침 서혜란 씨가 네가 여기 있다고 알려주더군. 내 형이 죽었으니 이 빚, 원금의 이자까지 싹 다 갚아야지. 박지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 형 안 죽었어요. 진짜 안 죽었다고요. 곧 돈이 생길 거예요. 그에게는 돈이 없어요. 저는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돈은 이미 추리에서 몰수당했어요. 당신 형이 한 약속은 감옥에 가서나 들으시죠. 저는 사채업자를 돌아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제 소유의 부동산이고 이미 재산 보전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두 분의 채무 관계는 밖에서 해결해 주시죠.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박지혁 씨 손목에 있는 시계 몇 개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 이자는 충분히 될 겁니다. 박지혁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남자들에게 붙들려 집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밖에서는 그의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지만 이웃 중 누구 하나 문을 여는 사람이 없었죠. 이것이 바로 박씨 집안의 이웃 관계였습니다. 위선적이고 이기적이며 냉담했죠.
저는 텅 빈 박씨 집 거실에 서서 벽에 걸린 커다란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오미숙이 중앙에 앉아 있고 박지환과 박지혁이 양옆에, 그리고 저는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불필요한 장식품처럼요. 저는 다가가 액자를 힘껏 떼어냈습니다. 액자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죠. 혜란아, 모든 증거 제출 끝났어. 김수진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강윤아도 진술서에 서명했고 박지환이 추리이 보관함에 숨겨둔 돈 세탁 장부도 찾아냈대. 이번엔 빼도 박도 못해. 오미숙은요? 추리이 구치소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대. 의사 말로는 죽지는 않을 거고 아마 남은 인생은 휠체어에서 보내게 될 것 같다고 하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리사로서 저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이제 모든 변수는 제거되었고 박씨 집안이라는 썩어빠진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가자. 저는 박씨 본가를 나섰습니다. 석양이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죠. 서혜란, 너는 이제 자유야. 하지만 이것은 복수의 끝일 뿐 삶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계좌에는 사기당했던 돈이 속속 돌아오고 있었죠. 그리고 제 인생은 이제 막 진짜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박지환, 감옥의 높은 담장 안에서 당신의 그 유령 같은 여생을 마음껏 즐기길 바라. 나는 당신의 탐욕과 위선을 이 소리 없는 눈사태 속에 함께 묻어버릴 거야. 추리이의 겨울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창밖의 눈보라는 지칠 줄 모르는 거대한 짐승처럼 밤새도록 호텔의 두꺼운 강화유리를 두드렸죠. 저는 벽난로 옆에 앉아 따뜻한 홍차를 마셨습니다. 계리사로서 저는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심박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다시 한번 컴퓨터 속 재무 모델을 검토했습니다. 박지환의 생명줄은 이제 세계의 폭발 직전인 지점에 매달려 있었죠. 사채업자의 빚 독촉 압박, 국제 사기에 대한 법적 책임, 그리고 뼛속까지 새겨진 일확천금에 대한 마지막 환상. 저는 오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추리이의 낡은 아파트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법적 수단을 통해 은행 계좌를 임시 동결시켰기 때문에 한때는 집에서 호의호식하던 그녀는 이제 냉동 감자 한 봉지를 사기 위해 동전을 세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죠. 어머님, 저예요. 저는 제 목소리가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피로감과 막다른 길에 몰린 듯한 절박함을 담아내도록 노력했습니다. 혜란아, 너 어디 갔었어? 오미숙은 전화기 너머에서 폭발했습니다. 이 재수 없는 것, 돈 다 어디다 빼돌렸어? 카드 왜 안 긁혀? 지혁이가 밖에서 잡혔단 말이야. 걔 손을 자른다고 협박하고 있어. 어서 우리 좀 구해줘. 돈 보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탐욕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죠. 저는 예전처럼 서둘러 그녀를 위로하지 않고 5초간 침묵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침묵은 상대방의 취약한 심리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압박 수단이 되죠. 어머님,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처량한 자조가 섞여 있었죠. 제가 지혁이를 구하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줄 아세요? 저도 박지환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그가 스위스에서 벌인 그 스키 사고 때문에 지금 보험사에서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아내를 죽여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고. 보험금은커녕 한국에 있는 저희 공동재산까지 전부 동결하겠대요. 제 월급 통장도 막혔어요. 아내를 죽여? 오미숙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 단어에 놀라긴 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더 신경 쓰는 것은 뒷부분이었습니다. 그럼 그 10억은 날아간 거야? 집은 담보 잡힐 수 있다며. 집은 이미 법원에서 압류했어요. 박지환이 제 서명을 위조했으니까요. 저는 벽난로에 장작을 하나 더 던져 넣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제가 방금 여기 공증변호사를 만났는데 박지환이 지금 실종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예전에 해외 신탁에 넣어둔 비자금 약 6억 원을 직계 가족 계좌로 옮길 수 있다고 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박지환 본인이 직접 한국에 돌아가서 공증사무소에서 자신의 사망 신고를 철회하고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야만 이 돈을 찾을 수 있대요.
6억 현금.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탐욕이 혈관 속에서 미친 듯이 질주하는 소리였죠. 저는 오미숙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은 도구였고 돈은 목숨이었죠. 네. 6억, 그것도 현금으로요. 은행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져갈 수 있어요. 저는 가장 치명적인 미끼를 던졌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원 씨, 아직 살아있죠? 만약 그가 공증사무소에 10분만이라도 나타나서 서명만 해준다면 우리 이 6억 그 자리에서 나눠요. 지역이 도박빚도 갚고 저도 돈 받아서 조용히 떠날 수 있고요. 서로 빚진 거 없이요. 만약 계속 저를 속이시면 이 돈은 전부 스위스 정부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헤라나, 엄마를 속이는 거 아니지? 정말 우리한테 절반을 나눠줄 거야? 오미숙의 말투가 이상할 정도로 공손해졌습니다. 어머님, 이제 와서 제가 바라는 건 그저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뿐이에요. 저는 허공을 향해 비웃으며 지치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돈만 있으면 저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게요. 빈손으로 나가도 좋아요.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알았다, 알았어. 기다려. 엄마가 어떻게든 연락해 볼게. 아니, 내가 신께 기도해서라도 꼭 찾아낼게. 전화를 끊고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지환, 네가 추리의 어느 곰팡내 나는 지하실에 숨어서 이 모든 걸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6억 현금과 빈손으로 이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의 그 계산적인 뇌는 모든 논리적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탐욕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게 될 거야. 저는 김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미끼를 물었어. 그는 내일 새벽 비행기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귀국할 거야. 그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믿는 루트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한치의 온도도 없었죠. 헤라나, 그가 정말 돌아올까? 김수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돌아올 거야. 계리사는 확률에 걸지 않아. 하지만 나는 인간의 본성에 걸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운을 여몄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도박꾼 앞에서는 설령 그곳이 만잔절벽이라도 그 밑에 황금이 깔려 있다고 말해주면 그는 주저없이 뛰어내리게 되어 있어. 박지환이 바로 그런 도박꾼이야. 저는 거울 앞에 서서 그 속에 냉정하다 못해 무서운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박지환은 늘 저를 온화하고 분별력 있고 파도 하나 일지 않는 깊은 물과 같다고 칭찬했었죠. 그는 틀렸습니다. 깊은 물 아래에는 모든 것을 삼키는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바로 그 소용돌이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날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앉아 지난 5년간 박지환이 빼돌린 돈을 한 푼 한 푼 다시 계산했죠. 이 숫자들은 더 이상 차가운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목을 조를 밧줄이 되어가고 있었죠. 6억? 아니, 그가 내게 빚진 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의 인생 전체의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새벽, 해외에서 문자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타겟 출항. 목적지 인천.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갑게 식어버린 홍삼차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박지환, 너의 장례식에 온 걸 환영해. 그날은 박씨 집안 할아버지의 제삿날이자 거머리 같은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오래된 본가는 구도심의 깊은 골목에 있었는데 1년 내내 퀴퀴한 습기가 가시지 않았죠. 저는 아주 단정한 개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올렸습니다. 이런 옷차림은 친척들 눈에 전형적인 과부의 모습, 즉 단정하고 슬픔에 잠겨 있어 조종하기 쉬운 대상으로 보일 겁니다. 헤라나, 지환이 일은 들었다. 아이고, 참 안 됐지. 작은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태사의자에 앉아 호두 두 알을 굴렸습니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지환이가 남긴 재산, 너 혼자 관리하기 힘들 텐데.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친척들은 마치 시체를 노리는 독수리 같았죠. 죽음의 냄새를 맡자마자 썩은 고기를 나눠 먹으려 달려드는 겁니다. 작은 할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겁먹은 사슴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환 씨 장례 절차도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을 모신 건 지환 씨가 생전에 남긴 자산이 있는데 공증인이 제삿날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야만 동결을 풀 수 있다고 해서요. 자산? 얼마인데? 셋째 고모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6억이요. 저는 손가락 3개를 펴보이며 일부러 말을 끊었습니다. 현금으로요. 저 밖에 있는 현금 수송 차량에 있어요. 공증인도 기다리고 있고요. 마당에는 정말 검은색 대형 차량이 한 대 서 있었고 경호원 복장을 한 몇몇이 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수진이 준비해 준 것이었죠. 안에는 돈이 아니라 박지환의 돈 세탁 증거 사본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본가 뒷문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비틀거리며 제사상 앞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밀항 컨테이너에서나 날 법한 곰팡내와 시큼한 냄새가 났죠. 돈은? 서혜란, 내가 말한 6억 현금 어딨어? 남자가 고개를 번쩍 들고 모자를 벗었습니다. 한때는 박씨 집안의 자랑이었지만 지금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얼굴이 드러났죠. 마당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지환이? 작은 할아버지 손에 있던 호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너 스위스에서 죽었다며. 귀신이다. 셋째 고모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박지환은 친척들의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 다가와 어깨를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서혜란, 공증이는, 현금은 나 돌아왔어. 안 죽었다고. 빨리 돈 내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을 낯선 사람 보듯 평온하게 바라봤죠. 저항하지 않고 그저 죽은 것을 보듯 조용히 그를 응시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돌아왔군요. 저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고요한 제사상 앞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죠. 나 이 순간을 5년이나 기다렸어요. 헛소리 말고 돈 어딨어. 박지환은 핏발선 눈으로 포효했습니다. 돈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요. 저는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공증 서류가 아니라 제가 며칠 밤낮으로 정리한 박지환의 불법 자금 조달 및 살인 미수 증거 자료였죠. 박지환, 당신은 동생의 도박 빚 6억을 갚기 위해 눈사태를 위장했어. 나를 스위스에서 죽이고 10억 보험금을 타내려 했지. 하지만 당신이 계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 계리사의 모든 데이터는 역추적이 가능하다는 것. 네가 날 속였어? 박지환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친척들과 미동도 없는 현금 수송 차량을 보고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차갑게 외치자 본가 대문이 경찰 2명에 의해 활짝 열렸습니다. 뒤이어 증거 녹화 장비를 든 김수진과 박지혁의 전 여자친구 최민서가 들어왔죠. 박지환, 박지혁, 경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들은 계약 사기, 불법 자금 세탁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엄마, 나 좀 살려줘. 박지환은 절망적으로 사람들 뒤편을 향해 외쳤습니다. 오미숙이 막 옆방에서 돈 가방을 들고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광경과 차가운 수갑을 보고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내 돈, 내 현금. 혜란아, 이 악독한 것. 내가 내 남편까지 해쳤구나. 저는 천천히 오미숙 앞으로 다가가 한때는 위세등등했지만 지금은 벌레처럼 비굴해진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그를 해쳤다고요? 어머님. 박지환이 다락방에서 제 위패를 만들 때 어머님은 옆에서 향을 건넸죠. 그가 스키장에서 안전망을 망가뜨릴 때 어머님은 전화로 제게 비행기 표를 재촉했고요. 제 계산 모델 속에서 당신들은 가족이 아니라 리스크 요인이었어요. 이제 리스크는 제거됐고 장부는 정리됐죠. 이걸 논리적 귀결이라고 부릅니다. 박지환은 경찰에게 제압당해 차가운 바닥에 얼굴을 대고 있었습니다. 서혜란, 난 널 사랑했어. 정말 너랑 같이 떠나고 싶었다고.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그의 귓가에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지환, 강윤아가 모든 계좌 이체 기록을 나한테 넘겼어. 그 대가로 나는 그녀의 증인 보호를 신청해줬지. 당신은 앞으로 12년 동안 그 안에서 당신의 남은 인생을 천천히 계산해 보도록 해. 아, 그리고 그 6억은 실제로 존재해. 다만 그건 내가 당신과 당신 동생에게 청구한 형사부대 민사배상금이야.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전부 나에게로. 박지환은 처절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낡은 본가에 울려 퍼지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친척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제사상 한가운데 서서 박지환이 끌려가고 오미숙이 바닥에서 발작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햇살이 겹겹의 구름을 뚫고 이 몰락한 집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혜란아, 가자. 김수진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법정에서 보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꽃쟁이 허리를 펴고 본가를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 거대한 불길은 꺼졌고 제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꼬박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매일같이 데이터, 증언, 그리고 상대 변호사의 허술한 변론과 싸웠습니다. 박지환은 베테랑 변호사를 고용해 형사 사기를 경제 분쟁으로 둔갑시키려 했고 그 위패와 재단은 그저 미신적인 안전기원 의식이었다고 주장했죠. 저는 원고석에 앉아 피고석에서 온갖 변명을 늘어놓는 그 남자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단식투쟁을 하거나 정신 이상인 척하며 동정을 얻으려 했지만 그 모든 행동은 제가 준비한 철벽 같은 증거 앞에서 가루가 되었습니다. 계리사로서 저는 법정에 100페이지가 넘는 재무이상 변동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지환이 어떻게 유령 회사를 통해 제 공동재산을 강윤아의 계좌로 빼돌렸는지, 또 제가 어떻게 그의 해외 스키장 IP 주소를 추적하여 그가 사망했다고 주장한 시간에 술을 사고 있었는지를 상세히 증명했죠. 재판장님, 저는 증인석에 서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 박지환의 논리 속에서 생명은 수치화될 수 있는 것이고 결혼은 담보로 잡힐 수 있는 자산이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행위는 법이 부여한 결혼의 계약 정신을 완전히 위배한 것입니다. 저는 법원이 그의 불법 소득을 추징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인권을 짓밟는 살인 예비 행위에 대해 가장 엄중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피고석의 박지환은 저를 죽일 듯이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위선적인 사랑은 없었고 뼛속까지 사무친 증오뿐이었죠. 하지만 그가 저를 증오할수록 제 마음은 더욱 평온해졌습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완전한 실망 끝에 오는 해방감이었고 제 가치를 되찾은 데서 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마지막 공판날, 재판장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지환, 보험 사기죄, 횡령죄, 중혼죄 등 여러 죄를 병합하여 징역 12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다. 또한 벌금 1억 원을 부과하고 불법 소득 6억 원을 몰수하여 원고 서혜란에게 귀속시킨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법정 안에서는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지환은 뼈가 부러진 것처럼 의자에 쓰러졌죠. 그는 저를 보며 전에 없던 공포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길고 긴 감옥 생활에 대한 공포이자 그가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아내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서혜란, 네가 이겼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를 무시하고 가족석에 앉아있는 오미숙과 박지혁을 바라봤습니다. 박지혁은 공범 및 범인 은닉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죠. 그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미숙은 모든 불법 소득을 몰수당하고 남은 노후 자금마저 탕진하여 얼굴이 죽은 사람보다 더 창백했습니다. 법원 문을 나설 때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거절하고 김수진의 보호를 받으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혜란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박지환은 12년 형을 받았지만 몰수된 돈을 실제로 받아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괜찮아, 급하지 않아.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계리사에게 가장 많은 건 인내심이니까 그 전에 구치소에 한번 가야겠어.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마지막 선물을 주러 구치소 면회실은 빛이 어두웠습니다.
박지환은 두꺼운 방탄유리 너머로 저를 보고 있었죠. 그의 관자놀이는 하룻밤 사이에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여긴 뭐 하러 왔어? 그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소식 하나 전해주러.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비밀 신탁 말이야. 사실 내가 귀국하기 전에 내가 한스 변호사를 통해 이미 찾아냈어. 그 안에는 6억 현금이 아니라 네가 강윤아를 꼬시기 위해 써줬던 자산 양도 각서 원본만 들어있더군. 강윤아는 그 돈의 합법적인 상속권을 얻기 위해 네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서명했다는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어. 다시 말해, 내가 목숨 걸고 되찾으려 했던 돈은 이제 전부 국고로 환수됐다는 뜻이야. 너의 마지막 환상도 깨진 거지. 서혜란, 왜 이렇게까지 잔인한 거야? 박지환은 미친 듯이 소리치며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잔인한 건 내가 아니야. 저는 차갑게 그를 보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 인생 모델 속에 진심이라는 변수가 없었던 게 문제지. 박지환, 앞으로 12년 동안 내가 대체 어디서부터 졌는지 천천히 계산해봐.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그의 절규를 뒤로 한 채 돌아섰습니다. 구치소를 나오자 맑은 흙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이라는 연락처를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한때 저는 제 삶이 정교하게 설계된 도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죠.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데이터들은 모두 허상이었고 오직 내 손에 쥔 자유만이 진짜라는 것을. 서혜란, 진짜 세상에 온 걸 환영해. 판사의 법봉이 떨어지는 순간 5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마침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계리사에게 판결문은 그저 장부상의 손익균형일 뿐. 진짜 청사는 현실 세계에서의 물리적 단절에 있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의 그 타운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한때는 평생을 기댈 항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정교하게 포장된 덫에 불과했죠. 모든 타일 틈새에서 기만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이사 업체 대신 전문 폐기물 처리팀을 불렀습니다. 서혜란 씨, 이 원목 가구랑 명품 가전들 정말 전부 다 처리하실 건가요? 팀장이 거실의 값비싼 이탈리아제 소파를 보며 물었습니다. 처리하는 걸 넘어 이 집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세요. 저는 유일하게 남겨둔 접이식 의자에 앉아 칭단을 들고 말했습니다. 소파, 카펫, 커튼, 박지환의 흔적이 묻은 모든 물건은 소각장으로 보내고 그의 소위 목공의 작품들은 전부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주세요. 저는 작업자들이 거대한 사진벽을 철거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위에는 우리의 소위 행복한 순간들이 걸려 있었죠. 타이티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사진 속에서 박지환은 물속에서 제 마스크에 깊게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온 세상을 가진 줄 알았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필터 뒤에서 그는 제가 다른 물 속에서 어떻게 익사할지를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리놀리에서 손상된 자산의 처리 방식은 오직 하나, 청산뿐이야.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음모의 시작점이었죠. 두 번째 수납장은 여전히 그늘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향채와 곰팡이, 그리고 음모가 뒤섞인 냄새가 다시 코를 찔렀지만 이번에는 소름이 돋지 않았습니다. 그저 쓰레기를 처리하는 듯한 냉정함 뿐이었죠. 저는 박지환이 숨겨둔 모든 것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위조 신분증, 강윤아에게 쓴 느끼한 연애 편지, 그리고 제 흑백 사진 액자까지.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이자 불꽃이 알코올 위에서 순식간에 타올랐습니다. 불길 속에서 한때 제가 매료되었던 박지환의 얼굴이 액자 속에서 뒤틀리고 검게 타 제가 되는 것을 보며 저는 전에 없던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식이었습니다. 서혜란이라는 개인이 지난 5년간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완벽한 구별 의식이었죠. 혜란아 집 내놨다는 소문 벌써 퍼졌어. 김수진이 다락방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위치도 좋고 구조도 좋아서 다들 탐낸대. 팔아줘.
매각 대금의 20%는 내 추가 보너스로 주고 나머지는 기금을 하나 만들고 싶어. 기금, 파란빛 법률 지원 기금. 결혼 생활 중 경제적 사기를 당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거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돕는 기금이야. 계리사는 자기 손익만 계산해서는 안 돼. 이 혼란한 시장에 약간의 균형이라도 제공해야지. 김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감탄 어린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넌 정말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정신이 맑은 사람이야. 박지환은 꿈에도 몰랐을 거야. 자신의 마지막 피와 살이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데 쓰일 줄은. 저는 말없이 불길이 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청소는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텅 비고 삭막해진 이 집에 햇살이 비쳐 들어올 때 저는 시멘트 먼지 냄새가 섞인 그러나 더없이 깨끗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방을 들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아래층 쓰레기차에서는 박지환의 모든 꿈과 위선적인 삶이 기계팔에 의해 무자비하게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서혜란의 인생 장부에서 박씨 집안이라는 거대한 적자가 완전히 지워졌음을 확신했습니다. 만약 박지환의 파멸이 거대한 눈사태였다면 오미숙의 여생은 길고 조용한 가뭄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오미숙에게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제 살인 계획의 공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상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고 고령이라는 점 때문에 법원은 제게 기본적인 도의적 책임을 다하라고 권고했죠. 새로 구한 사무실에 앉아 저는 컴퓨터 화면에 몇 가지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줄 생각이야? 내 성격이면 한 푼도 안 줄 것 같은데. 김수진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아니,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나를 괴롭힐 거야. 내 삶에 지속적인 소음이 되겠지. 이건 계리 비용 원칙에 어긋나. 저는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계산해봤어. 그녀가 추리해서 내 신용카드로 낭비한 돈, 그리고 한국에서 내게서 사기친 돈을 이자로 환산하고 현재 그녀의 생존 필요 비용과 비교해서 최저 생계 보장 모델을 만들었어. 매달 50만 원씩. 요즘 물가에 이 돈이면 변두리 반지하 방에서 월세를 내고 매일 가장 싼 배추와 유통기한 임박한 빵만 먹으며 겨우 연명할 수 있을 거야.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 다른 짓을 할 여력은 절대 없게 만드는 거지. 보름 후 오미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실크 한복을 입고 저를 하대하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낡고 해진 옷에 희끗희끗한 머리를 한 채 시간에 버림받은 듯한 모습이었죠. 서혜란, 이 재수 없는 것. 너 천벌 받을 거야. 그녀는 로비에 나타나자마자 예전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사람들의 동정을 사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제 아들 둘을 감옥에 보내고 우리 집 재산을 다 차지했어요. 이제 한 달에 50만 원 주면서 저를 말려 죽이려고 해요. 저는 유리문을 밀고 태연하게 그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예전처럼 그녀를 부축하지도 분노를 드러내지도 않았죠. 그저 조용히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치 쓸모없어진 데이터를 보는 것처럼요. 오 여사님, 계속 소란 피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 관리 업체와 저는 장기 계약 관계에 있고 저는 당신을 업무 방해로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잊으셨나 본데 당신은 지금 보험 사기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만약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면 저는 즉시 경찰에 당신의 집행유예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50만 원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겠군요. 감옥으로 이사가서 지환이 지역이랑 같이 지내면 되니까요. 거긴 식사가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던데 어떠세요? 오미숙은 몸을 떨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혜란아, 내가 내 시어머니인데 네가 예전에는 제일 효녀였잖아. 지환 씨가 없는 건 자업자득이고 제가 당신을 부양하지 않는 건 계산해보니 제가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의무는 당신이 박지환에게 제 목을 조를 밧줄을 건네줬을 때 이미 다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그녀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이건 당신의 향후 20년 생활 예산표입니다.
어떤 돈을 어떻게 써야 가장 오래 살 수 있는지 제가 다 계산해 줬어요. 이 돈 받고 당신의 반지하 방으로 돌아가세요.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 50만 원도 0이 될 겁니다. 오미숙은 빽빽한 표를 보고 제 차가운 눈빛을 보더니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던 서해라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지금의 저는 그녀의 생사여탈권을 쥔 심판자였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로비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듣기로 그녀는 비참하게 살다가 심장마비로 그 반지하 방에서 홀로 죽었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예산표를 품에 안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들들은 감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요. 이것이 박씨 집안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햇살 쏟아지는 거리를 걸으며 발걸음 하나하나가 더없이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1년 후, 저는 파란빛 리스크관리센터의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도시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었죠. 서 대표님, 이번 분기 보고서입니다. 이제는 우리 센터의 수석 법률 고문이 된 김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200건이 넘는 여성 경제 착취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파란빛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죠. 그들은 서해란과 맞붙는 순간 자신들의 모든 회계부정과 위조 계약서가 정밀한 계리 모델 앞에서 낱낱이 파헤쳐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편지 한 통 왔어. 수진이 교도소 소인이 찍힌 편지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지환이 보낸 거야. 만나고 싶대. 자기 고향집 땅속에 숨겨둔 마지막 보물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나. 만나주기만 하면 그 돈을 전부 너한테 주겠대. 저는 편지를 뜯지도 않고 그대로 분쇄기에 넣어버렸습니다. 수진아, 저건 그의 마지막 미끼야. 계리 논리에서 매몰 비용이라는 말이 있어. 박지환은 내게 더 이상 손실 항목이 아니라 이미 삭제 처리된 죽은 계정이야. 그를 만나는 건 쓰레기 더미를 다시 뒤지는 것과 같아. 가치가 없지. 분쇄기는 조용한 소리를 내며 박지환의 마지막 발악을 하얀 나비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선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서해란 대표님, 최근에 여성 생존 기술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련을 겪고도 이렇게 멋지게 일어서신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한 신사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예의 바르게 잔을 부딪혔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저는 그저 그늘 속에 사는 것보다 햇빛 아래 서 있는 것의 수익률이 더 높다고 계산했을 뿐입니다. 그는 제 말에 흥미롭다는 듯 웃었습니다. 파티를 떠날 때 도시의 야경은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다리를 건너며 저는 5년 전 오늘을 떠올렸습니다. 박지환과 혼인신고를 한 날이었죠. 그때 저는 제 모든 것을 바쳐 그 관계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참 우스운 일이죠. 지금의 저는 여전히 이 다리 위를 달리고 있지만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차 안에는 웅장한 교향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백미러에 비친 맑고 단단한 눈빛의 여자를 봤습니다. 그녀는 눈사태와 배신, 죽음의 위협을 겪었지만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 숲에서 가장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계리사 서해란의 인생은 32살이 되던 해 마침내 모든 부실 채권을 정리하고 자산 재편을 완료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친구의 저녁 약속 메시지였죠. 저는 옅게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옆에 두었습니다. 엑셀을 가볍게 밟았습니다. 전방에는 끝없는 불빛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 서해란만의 파란만장하고 눈부신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들으시고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께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